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입니다. 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진상 실장, 처음으로 언론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이다. 최소한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서 변호사님.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이번에 수사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정치 보복 차원에서 된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최초로 된 게 아니고 이미 전환 경선 전 정권 때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요 상당히 의혹을 제기했고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수사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짜 권력 수사는요 제일 많은 게 문재인 정권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 2명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4명이 구속되고 그리고 이제 비서관 장관들이 얼마나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군사 정권입니까? 검찰 정권입니까? 본인들에게 민주 정권을 하면서 수사는 제일 많았거든요. 본인의 과거를 돌아봐야죠. 그때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얼마나 수십 명이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수사도 이런 차원에서 여러 명의 증거가 나오니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거지 이걸 정치 보복 차원에서 없는 걸 만든 건 아니다. 그 점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봅니다. 네, 조 변호사님.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일관되게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밝히고 있는 혐의 내용도 그 뒷받침하는 게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자체가 김용 부원장 또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보복 표적 수사고 조작 수사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고요.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는 분명한 본인 입장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요. 아마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이런 입장대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부인의 취지를 분명하게 다투고 또 소명할 것으로 봅니다. 네,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제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되는데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모두에게 중대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또 기각될 경우 각각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물론 이제 기각이 되면 검찰의 수사가 급제동이 걸리고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발부가 되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직전으로 수사가 이제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판사가요, 김용 부원장을 이렇게 구속했던 판사입니다. 근데 그때 김용 부원장도 뭐라 했습니까? 증거는 하나도 없이 이게 말뿐이다, 진술뿐이다 이랬는데도 이게 발부됐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지금 이제 정진상 실장도 3인 성호다. 그다음에 정자 살인. 옛날에 고사 중에 정자 있잖아요. 이분이 이웃 주민들이 당신 아들 정자가 이제 살인을 했다고 3번 말하니까 엄마가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3인 성호, 정자 살인 이런 이제 걸로 이제 진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지만 제가 보기에 혐의가 4개나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게 물적 증거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혐의 중에 증거인멸 교사도 있잖아요. 증거인멸은 이제 구속 사유 아닙니까? 바로.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저는 이제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래 봅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정반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기각 여부,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역시 영장이 과연 발부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촉각이 곤두세워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지요. 발부 여부에 따라서 사실 이 수사의 향방이 이제 가름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개는 뭐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저는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4개 범죄 혐의 자체가 다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뇌물죄이고요, 수뢰 부정처사도 그렇고, 그 부패 방지도 그렇고, 실제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한 소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단적으로 428억의 그 부정처사 후 수뢰 문제예요. 지금 이게 결정적으로 번복된 진술, 유동규와 남욱의 번복된 진술에 의해서 지금 혐의 사실로 올라와 있는데요. 유동규 본부장이 최초 기소될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 정부 들어서서 그 올해 7월달에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인사 조치된 이후에 이 수사의 방향이 틀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술의 번복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을 기소할 당시에는 유동규 본부장 개인의 어떤 이 보장된 수익이라는 내용의 기소였거든요. 그 근거가 됐던 것이 2020년 10월달 소위 정영학 녹취록이었습니다. 그 녹취록에서는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서 유동규하고 김만배하고 정영학이 서로 다투고 또 남욱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다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거기에 어디에도 김용이라든가 정진상이라든가 이재명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분들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배당할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의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유동규를 작년에 기소했는데 올해 와서 갑자기 수사팀이 바뀌면서 그 주요한 증거라고 했던 녹취록에 등장하지 않던 정진상, 김용이 남욱과 유동규의 번복된 진술로 지금 이 사건은 혐의가 돼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까지 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소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충분히 범죄 사실이 이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을 할 정도로 소명됐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나머지 범죄 혐의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여기가 인정되는 전제 하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보게 되는데 이 범죄 중대성 부분에서 일부라도 혐의 입증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이유로 그런 판단이 된다면 기각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오류와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한 것에 대해 실제 근무한 회사의 4대 보험 서류를 비롯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명확히 반박한 바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존의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반복해 적시했습니다.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돈 들고 가는데요. 이 돈 계단으로 갖고 들어갔습니다. 왜? CCTV 안 찍히려고요. 들어갈 때 여기 CCTV가 입구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가 보니까요. 주변에 CCTV가 널려 있어요. 들어가서 내려오는 거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또다시 입을 열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돈을 들고 갔고 이 정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갔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민주당은 보신 것처럼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박찬대 최고위원이 뭐 정진상 실장이 사무장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사건의 본질도 아니고요. 굳이 검찰이 사무장을 할 이유가 없죠. 다만 이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보면 4대 보험 안 해주고 사건들 이게 유치하고 이러면 이게 좀 성과급으로 주면서 이런 직원들도 있어요. 그것도 이게 포괄적으로 이제 브로커 비슷하게 사무장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뭐 법을 모르는 사람이 정식 사무장이야 할 수 없죠. 서면을 못 쓰니까 따라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동규의 진술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게 저는 상당히 그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굳이 유동규 본부장이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CCTV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가 가장 정확하게 잘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그 계단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계단으로 가더라도 이게 찍힐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이게 없는 걸 굳이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지어낼 하등에 저는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우리 조 변호사님이 갑자기 검찰팀이 바뀌니까 진술이 바뀌었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남욱이나 그다음에 김만배 씨도 뭐라 했냐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가 된다. 이렇게 남욱이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만배 씨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우리 한 3년만 고생하면 된다. 이런 게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이 처벌이 가벼워질 테니까 우리가 일단 떠안아 보자. 이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권력의 저는 충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친정권 검찰이 이 사건을 이렇게 축소 은폐해서 모든 책임이 유동규한테 있다. 이렇게 기소했던 게 과거 수사와 기소인데, 지금 이게 이제 유동규 입장에서는 본인이 700억을 다 본인 돈이다. 이거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모든 설계나 결제는 최종적으로 정진상 실장이 사인하고 이재명 시장이 결제해서 되는데 대장동 일당이 왜 유동규한테 700을 다 줍니까? 유동규가 일개 본부장에 불과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 일당이 이제는 이제 진실을 밝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김만배의 녹취록이에요. 김만배의 녹취록에 보면 이미 700억은 그분 돈이다. 그분. 김만배가 유동규 씨 보고 그분이나 하겠습니까? 따라서는 과거의 녹취록이나 이제 남욱의 진술,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히자. 과거에는 우리가 떠안았지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 진술이 뇌물죄 등의 유력한 증거가 될 때 신빙성이 탄핵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진술했고 그 예상대로 안 되니까 진술을 번복하고, 이 진술을 신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이 사이에 어떤 그 간극을 메우는 어느 진술이 실제 진실에 대한 진술이냐를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권의 검찰과 이번 지금 정부의 지금 수사하는 검찰은 똑같은 검찰 아닙니까? 그럼 지난번 정부의 검찰은 검찰의 충견이고 이번 정부의 검찰은 원래부터 아주 지고지선하고 공정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검찰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문제는 어떤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 두 사람 핵심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과정에서 이 어느 진술의 신빙성을 줄지의 문제는 검찰이 소명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술 외에 어떤 증거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유력한 증거였던 그 녹취록에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진술이 번복되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바뀐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버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부인해 왔었는데 돌연 혐의를 인정한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 뭐 결론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건과 관련된 진술에서 이제 의심받는 것이 석방이나 어떤 향후의 양형에서의 어떤 유리한 증거로 진술에 관련된 협조를 하지 않았나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진술을 하다 보니까 이 사건까지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실혼 배우자 A 씨가 증거인멸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아마 사실혼 배우자 A 씨 변호인 얘기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도 그렇고 지금까지 유동규 본부장이 사실혼 배우자인 A 씨에 때 해왔던 말하고도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가 처한 어떤 이 재판상의 어떤 이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본인의 사실은 배우자에 대해서도 결국에 유죄로 갈 수밖에 없는 유력한 지금 진술 번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이 전체적인 어떤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래 안 보고요. 재판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량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게 의도로 자백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니 유동규 본부장이 부인한데 내연관계 있는 부인에게 전화해서 핸드폰을 부수라. 이 통화 내역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핸드폰을 부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걸 부인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을 밝히고 자백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게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다. 이거는 검찰 수사를 이게 못 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에 민주당사 정진상 사무실 압수할 때요. 민주당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때 정진상에는 민주당이 오질 않는다. 국회에서 근무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과학수사를 통해서 정진상의 핸드폰의 위치를 보니까 민주당사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정진상이 안 왔다. 얼굴도 모른다면서 이게 온지 안 온지를 또 어떻게 압니까? 근데 검찰은 핸드폰의 그 위치 추적을 통해서 민주당사의 정상이 왔다. 이걸 이게 입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도 과학수사를 통해서 정진상의 컴퓨터가 새로 이게 완전히 운영체계 바뀐 이것도 이게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는 모든 게 예를 들어 이제 CCTV라든지 핸드폰 위치라든지 또는 이제 그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이게 과학 수사를 통해서 물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무조건 이게 진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출근길 문답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등 언론 통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들만 부르고 시간 보는 게 언론이 들뜨기라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뭐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 공적인 공간이었는데요. 또 없으십니까? 네, 윤 대통령 MBC가 가짜 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도 자기 이제 지지가 보수다, 아니면 이게 진보다 여기에 따라서 이게 자기가 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이런 누구나 이게 사람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게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는 이게 저는 AI 인공지능 자동 음성 기기에 맡기는 게 좋다고 봐요. 자동 음성 인식기가 요즘 다 나와 있잖아요. AI나. 그러면 이게 바이든인지 날리맨인지 아니면 이게 욕설을 했는지 안 한지 거기에 AI는 이념이 없잖아요. 그게 맡기는 게 맞다. 근데 MBC는 어떻게 했습니까? MBC는 본인들에게 간부가 들어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갈로 속에 미국이라는 없는 말까지 이어가지고 욕설을 넣고 또 이게 바이든은 였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게 편파적인 조작으로 봅니다. 어떤 음성 인식기기도 인지를 못하는 걸 MBC의 그 간부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합니까? 제 귀에는 안 듣기는데 그게 독단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저는 조작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과나 해명 한마디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MBC에게 왜 취재의 편의를 줘야 됩니까? 취재를 거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민항기 타고 자기들이 돈 내고 취재하면 되는 거예요. 취재를 못하게 하면 언론 탄압이지만 편의 제공 안 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마지막으로 이게 MBC는 전용기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거냐 자꾸 개인 거냐 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제가 반박한다면 그럼 이게 MBC는 노조 개인 겁니까? MBC도 국민의 방송이고 공영방송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지 일부 민노총 소속의 일부 노조원에 좌우되는 방송이 돼서는 안 된다. MBC도 개인 방송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상훈 의원이
MBC에 광고를 주면 안 된다고 사실상 대기업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통령의 말씀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대통령의 어떤 언론관이 옳고 그름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수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한 관 자체가 부재하다, 없다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 언론을 볼 수 있는 시각인지 좀 의문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MBC를 해체해야 된다. 뭐 입에 담지 못할 언론을 상대로 지금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다고 상상이 어려운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MBC만 그렇게 보도했습니까? 다른 언론 다 똑같이 했는데 거기에 MBC만 사과해야 되고 MBC만 가짜뉴스고 MBC만 동맹 이간질한 겁니까? 왜 이 타겟을 MBC에만 정해서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불만 있는 보도를 대하는 태도가 이거는 이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비행기 안 태우고 TBS 같은 경우에 밥줄 끊고 광고 끊고 보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는 실제 취재하지 못하도록 다 막겠다는 의도를 너무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물론 지금 정부 여당 전반의 언론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야당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자들이나 또 해외 유수의 그 언론이나 기자단체들이 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